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마치 행정학을 국어나 수학처럼 잘못 접근을 해서 어처구니 없이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사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로 공략하는 행정학 약점 포인트. 오늘은 행정학은 수학이나 국어가 아니다. 수학이나 국어처럼 접근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비용 편입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비용 편입 분석이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가 기준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편익 빼기 비용, 그게 0보다 클 때 그 사업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있죠. 그게 뭐죠? 자, 그게 바로 순현재 가치죠. 순현재 가치 기준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왜냐하면 정확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준이 순현재 가치 기준이에요. 순현재 가치. 또 하나 기준이 있죠. C분의 B, 비용분의 편익이 1보다 클 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보완적으로 쓰이는 기준이긴 한데, 이게 뭐죠? 편익 비용 비율이라는 뜻이죠. 편익 비용 비율. C분의 B니까요. 얘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세 번째 기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편익이나 비용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쓰는 기준이죠. 편익이나 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을 알아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때 쓰는 기준이 이 두 기준이라면, 할인율을 모를 때, 그럴 때는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기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때 쓰는 기준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개념상으로는요, 편익과 비용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을 말합니다.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인데, 이거는 민간 할인율보다 이제 커야 돼요. 이 민간 할인율이 기준 할인율이에요. 왜냐면 공공 할인율은 모르는 상태니까요. 민간 할인율보다 클 때,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Internal Rate of Return.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복수가 나온다는 게 단점이죠. 여러 가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단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도 계산하기가 힘들 때, 여러분들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 수식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따가도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만, 내부 수익률은 복잡하게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을 복잡하게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비용분의 투자된 원금분의 늘어난 편익의 값,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용을 1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런데 1년 뒤에 120억의 편익이 나왔다. 그러면 이 투자된 원금 100억분에 120억을 벌었으니까 추가로 늘어난 편익이 얼마죠? 20이죠, 20. 그 100분의 20. 그래서 0.2. 그래서 20%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투자된 원금 그 비용분에 추가로 늘어난 편익이 얼마냐, 그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그런 기준이고, 마지막 내부 수익률 같은 걸 계산할 수 없을 때 쓰는 또 마지막 기준이 하나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투자된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건 이제 짧을수록 좋은 건데, 재정력이 부족할 때 흔히 쓰는 기준이죠.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따라서 이 네 가지가 비용 편입 분석에서 쓰이는 평가 기준인데 각자 그 개념과 특징이 좀 다르죠. 이건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고 이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확한 기준. 이거는 C분의 B 비율을 따지는 건데 1보다 커야 되고 이건 2차적 보완적 기준. 요거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인데 그거는 기준 할인율이 민간 할인율이고 요거는 복수가 나온다는 게 단점이다. 그리고 자본 회수 기간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짧을수록 좋다. 재정력이 부족할 때 흔히 쓰는 기준이다. 이 네 가지가 평가 기준인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자칫 우리가 이제 수학처럼 잘못 오해를 하고 틀리거나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몇 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문제 비용 편입 분석 지방 7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옳지 않는 것은 핵 단계는 16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여러 대안을 비교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일한 정책, 하나의 정책에서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들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도 편익도 모두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니까 하나의 정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가 돈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단일한 정책의 어떤 비용과 편익을 비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비용 효과 분석의 단점이에요. 하나의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못 따진다는 게.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 편익 이게 전부 다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대안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네요. 자, 2번은요.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여러분들 반비례하잖아요. 할인율과 현재 가치 그리고 할인율과 타당성은 반비례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가 떨어지면서 타당성도 떨어지게. 할인율은 여러분들은 높으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할인율이 낮을 때 좋은 거예요.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 요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C분의 B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그 사람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죠. 1보다 커야 되죠. 순현재 가치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면 현재 타당성이 있다. 그럼 2보다 크면 그것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겠죠. 그런데 2보다 크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수학처럼 생각하시면 1보다 커야 타당하다면 2보다 크면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2라고 하면 이게 틀려요. 1이라고 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맞는 거죠. 조금 이따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고 해야 되고 편익 비용 비율은 1보다 크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 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편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얘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얘를 1로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을 말하는 거죠. 얘를 0으로, 얘를 1로. 그게 결국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현재 가치니까 이거는 0이라고 해야 됩니다. 1이 아니라 0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숫자 같은 거가 요즘 2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요. 숫자가 전부 다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숫자는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들으면서 음악으로 암기하는 그 행정학 숫자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 서너 번만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동으로 암기가 될 거니까요. 꼭 그거 암기하셔서 숫자들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4번이 이게 틀렸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총 비용은 80억이다. 80억. 그리고 1년 후에 예상되는 총 편익이 120억. 이때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들어간 비용, 원금 분해에 추가로 늘어난 편익. 그게 차지하는 비율을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80억 들어갔다고 했죠. 80억. 그리고 1년 뒤에 120억이 나온다고요. 그럼 추가로 늘어나는 게 얼마죠? 40억이 늘어난 거죠. 추가로. 80분의 40인 거예요. 그러면 0.5. 50%. 답은 2번이겠죠. 자,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회 8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개수 찾는 문제인데요. 기억. 거시경제학 이론의 응용이며 실무적 분석이다. 거시가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은 시장경제학의 기법을 우리 공공 부분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응용한 기법이거든요. 거시가 아니라 미시라고 해야 돼요. 미시경제학에서 나온 거예요. 거시경제학이 아니라. 1번은 기억은 이거는 틀렸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니은은요.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화폐 단위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죠. 디귿. 대안을 평가할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렇죠.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크면 타당하다. 이게 바로 순현재 가치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건 맞는 거죠. 리을. 자, 보세요. 순현재 가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이거 틀렸어요. 아니 0보다 크면 타당하면 1보다 크면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을 묻는 거니까 각각의 평가 기준의 개념을 묻는 거니까 0이라고 해줘야 돼요. 순현재 가치는 0보다 커야 되고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크다. 그 기준의 개념을 묻는 거지 지금 수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0보다 크면 타당하면 1보다 크면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이제 어떤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는데 순현재 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5가 나왔다. 자, 이 사업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었으면 그건 타당하다라고 해야죠. 1.05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렇게 사례를 직접 들어서 물었다면 그때는 맞겠지만 지금 이거는 순현재 가치 기준의 개념을 물은 거거든요. 이거는 0보다 크다고 해야 되고 편익비용 비율은 1보다 크다고 해야 돼요. 행정학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자, 미음은요.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은 물리적 수명보다는 경제적 수명으로 결정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실제 들어가고 편익이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수명을 따지는 거지 물리적인 수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 기간은요. 예를 들어 녹슨 철로, 지금 철로 기차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녹슨 철로가 있다 해봐요. 그건 물리적으로는 좀 선로가 있지만 사실은 편익 수익도 낼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떤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철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적인 수명은 다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세월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물리적인 수명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명. 물리적인 수명은 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경제적인 수명은 운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박이 운행이 됐던 거거든요. 운항이. 그래서 사업 기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물리적인 수명이 아니라 경제적인 수명을 따져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 소비자행위요.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잖아요. 내가 이 돈을 여기다 안 쓰고 딴 걸 했더라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후액값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후액값. 요게 기회비용이고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이고 편익은 소비자행위 개념이잖아요. 소비자행위. 자,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소비자행위를 하는 거는 이제 수요 곡선 이렇게 있을 때 디맨드 곡선, 이거는 가격이고 이쪽은 수량입니다. 그런데 가격의 수요 곡선 가격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은 소비를 늘리잖아요. 이랬을 때 소비자 영역은 내가 지불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격과 금액과 실제 지불되고 있는 금액과의 차이. 나는 이 정도 달라고 해도 지불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이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차이가 가져다주는 이 만족감, 주관적인 효용, 이걸 소비자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편익은 소비자 행위 개념이고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을 믿을 수 없을 때 쓰는 가격이 있죠. 잠재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 그림자 가격이라는 개념을 써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비용과 편익은. 그러니까 이거는 합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합판. 차이죠, 차이. 지불해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금액과 실제 지불된 금액과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효용, 이게 바로 소비자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옳지 않은 건 하나, 둘, 세 개가 틀린 거예요. 답이 3번이죠.
하나, 둘, 셋. 답이 3번.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수학처럼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또 국어처럼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흔히 국어처럼 접근을 해서 틀리는,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지방자치론에서 그 주민 발안, 주민 소환, 주민 소송 같은 직접 참여 제도에서 흔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나라 현재 지방의 주민 참여 제도, 직접 참여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999년에 도입된 주민감사 청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급기관이나 주무장관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감사 좀 해달라 청구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고요. 주민조례 개폐 청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개정해 주세요, 폐지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제도. 주민조례 개폐 청구 제도. 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주민청구제도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주민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입된 연도도 아셔야 돼요. 순서도 묻고 연도도 모르니까요. 자치법, 주민투표법. 자치법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투표법의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주민소송제도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주민소송, 자치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소송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 소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 마지막에 논란 끝에 도입된. 아무래도 이게 남용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을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남용될 소지가 있어서 논란 끝에 가장 늦게 2007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자치법에 근거가 있고 주민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죠. 자,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죠. 2011년도에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화가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군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국가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을 했죠. 중앙정부도 2018년도에 국민 참여 예산 제도도 도입이 됐는데 그거는 국가재정법이고요. 이건 우리 지금 지방자치에 대해서만 보는 거니까 여기 언급은 없습니다만 중앙정부도 국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간단히 개념을 좀 살펴보면 이게 바로 주민감사 청구죠.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주무장관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직접 단체장한테 조례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결정은 의회가 합니다. 이게 주민 발안인데요. 주민 조례 개폐 청구라는 주민 발안 제도인데 주민들이 발의를 한다. 발안을 한다.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발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하는, 이건 전부 다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니까 직접 민주제도의 일환이니까 직접이란 말을 다 쓸 수는 있어요. 직접 하는데 의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한테 하는 거예요. 단체장. 의회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가 최종 그런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청구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민 이 조례 개폐 청구는 주민 발안은 발안인데 직접 발안이 아니라 간접 발안인 거예요. 간접 발안. 직접 발안이 아니라 간접 발안. 고유 명사를 합쳐서 직접 발안은 주민들이 청구만 하고 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조례 개폐안을 제시하고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 발안이에요. 근데 간접 발안은 주민들이 청구는 직접 하는데 단체한테 해서 결정은 의회가 하는. 이거는 간접 발안이라고 해요. 예, 간접 발안이라는 고유 명사를 이렇게 쓸 때는 간접 발안이 맞는데 주민들이 직접 청구는 해요. 직접. 자, 그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주요 국가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주민 투표제도죠. 그 다음에 위법부당한 재무행위, 무슨 계약을 잘못 체결했다든지 그 다음에 불법 부당한 지출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민소송제도예요.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송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공직자 해임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요거는 이런 것들은 청구만 하는 건데
요거는 직접 주민들이 해임 자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직접 통제 제도죠. 이게 주민 소환 제도예요. 다만 비례대표는 제외입니다. 비례대표는 직접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데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화가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상. 이게 뭘까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자, 요가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거는 또 국어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문제를 몇 개 보겠습니다. 주민 소환제 옳은 것은 있거든요. 주민 소환제도. 자, 1번. 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단체장이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제외입니다. 비례대표는 제외. 틀렸죠. 2번.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주민 소환은요, 공직자 선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당선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임기 만료 1년 미만인데, 그리고 한 번 주민 소환 투표를 한 날로부터 또 1년 이내, 1년 미만에는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 소환 투표 청구를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건 틀렸고. 자, 3번. 주민 소환은 2분의 1 이상의 투표자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3분의 1이죠.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에요. 그냥 틀렸고요. 3분의 1도 높은데 2분의 1 이거는 너무너무 높은 거죠. 자, 네 번째. 이거는 주민 소환제도 그 법의 일조 목적이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간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참여 방식이죠.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 한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민 소환 투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공표한 날로부터 10일에 소청을 제기한다. 주민 투표도 그렇고 주민 소환 투표도 그렇고 불복을 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똑같냐면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해야 돼요. 소청. 선관위에.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청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소청, 선관위에,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는 10일 이내에 소송을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소청을 제기한다. 10일이 아니라 14일이거든요. 14일. 틀렸고 2번만 맞는 거예요. 2번.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또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주민 참여제도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찾는 거, 옳은 거. 핵단기 601쪽에 있는 문제예요. 자, 지방재정법은 법 근거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법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 시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아닙니다. 의무화가 됐어요.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다 적용하도록 2011년도에 의무화가 됐어요. 2006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 할 수 있다. 조례를 정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에 의무화가 됐어요. 네, 틀렸네요. 2번은요. 주민소송은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주민감사 청구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다.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예요. 먼저 청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맞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권리나 이익에 관계없이 말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보호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민 전체 이익, 민중소송, 대표소송이라는 거죠. 납세자 대표소송. 그러니까 어떤 처분의 당사자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도 소송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그런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대표 소송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관계없이 맞습니다. 3번 어때요? 일정 수상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의회에다가 직접 조례 개표 청구를 한다고요? 직접 청구하는 건 맞는데 단체장한테 하는 거예요. 단체장. 의회가 아니라 단체장. 틀렸고. 4번 어때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유를 옮겨. 그렇습니다. 1년 미만은 안 되도록 돼 있죠. 제한하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건요.
관계법 청구할 때 주민감사 청구 다음에 가능하다. 맞고. 주민소환 청구 사유를 이거 4번 이거 틀렸습니다. 4번. 물론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건 기간상으로 그렇고 이거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뭐 위법부당한 처분을 할 때냐, 어떤 때냐 그런 사유가 없어요. 이게 헌법소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받았는데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소환을 너무 많이 지금 청구를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근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투표를 못하니까 개표도 못 해보고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하죠. 자, 그래서 엄격하게 사유가 정해져 있다. 법정 사유가 정해져 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자, 문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연결로 옳지 않는 것은 했거든요. 옳지 않는 것은. 획단기 580, 59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1번은 주민투표제도. 직접 결정하는 제도. 직접 참여제도니까 이건 문제가 없죠. 1번요. 2번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도 자체는 의무화가 돼 있어요.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는데 그 주민들이 낸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어요. 반영할 의무는. 제도는 의무화가 돼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3번 주민발의제도, 발안제도. 주민들이 직접 이런 거 맞는 거예요. 직접 청구하는 거니까. 의회 이게 틀렸죠. 의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한테 하는 거죠. 여기 틀렸네요. 그다음에 주민소환제도.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맞죠. 비례대표는 제외.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 자, 다음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거든요. 옳은 것 찾는 거거든요. 1번 주민감사 청구. 지방의회 감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상급 단체장이나 주무장관한테 하는 거예요. 상급 단체장이나 주무장관한테. 이건 틀렸어요. 지방의회라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2번 공청회. 공청회는 광청, 공청, 널리 듣는다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을 널리 듣는다. 주민들이 뭘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직접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3번 주민 발안은 유권자 일정 수 이상 서명으로 조례 개폐를 주민들이 직접 청구, 발의를 하는 제도다. 직접 발의하는 제도다. 이거 맞는 거죠. 직접 발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직접 발안이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직접은요, 그냥 부사어로 직접 발의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단체장한테 하지만. 그러나 결정은 의회가 하기 때문에 간접 발안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유명사로 간접 발안이냐 직접 발안이냐라고 할 때는 간접 발안이 맞아요. 맞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발의를 하는 제도다. 이때 직접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직접 부사입니다. 부사. 직접 청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건 맞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주민 소환은 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비례대표는 제외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기 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 해임을 단순히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해임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결정하는. 청구하고 결정은 다른 거죠. 아까 이런 주민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는 제도지만 주민 소환은 결정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청구냐 결정이냐, 간접 발안이냐 직접 발안이냐, 그다음에 직접 띄고 발의한다는 뜻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인 거죠. 3번이.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을 공부하면서 자칫 불필요하게 너무 수학이나 국어처럼 몰고 가서 헷갈리거나 틀리는 그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좀 조심하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기출로 공략하는 행정학 약점 포인트, 사과를 오렌지에 비유하지 마라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거나 틀린 분들이 참 많아요.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받는데 사과를 오렌지에 비유하지 마라. Don't compare apple to orange.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 사과, 애플은 과일이다. fruit. 과일이다. 오렌지도 푸릇, 과일입니다.
그럼 사과가 과일이고 오렌지도 과일이면 사과는 오렌지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정학에서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출 문제를 모아서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